안녕하세요. 프라임법학원의 김진원입니다. 자, 1급 국가시험 이제 앞두고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할 수 있는 무료 핵심 요약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강의의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이론서로 공부를 했든 이제 이론 공부를 그간에 했던 내용을 최종 시험 직전에 정리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제 교재로 공부하신 선생님들, 이 통합이론서로 이론적 기반을 다지고 그다음에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로 그 내용을 압축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족집게 벼락치기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1순위와 시험에 거의 출제 가능성이 높은 2순위의 내용을 170개 테마로 정리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공부하신 선생님들의 경우에 이제 시험 직전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간의 공부한 내용을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강의 들으면서 이 내용이 있었나? 있었던가? 나는 생각이 안 나네? 하면 그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목적은 혹시라도 이 강의를 시험 이제 막 준비하시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보신 경우에는 접하신 경우는 이 강의를 토대로 1급 국가시험이 인행사부터 법제론 그리고 각각의 영역별, 그러니까 인행사 또는 조사론 또는 실천론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강의에서 제가 시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 한꺼번에 쭉 정리해 드리게 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해서 시험 준비 시작하기 직전에 이론의 틀을 구축하고, 그러니까 이 범위와 그리고 깊이, 어느 정도 깊이에서 나오는지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시길, 그러니까 숲을 보여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사회복지 법제론까지의 강의 8개 영역을 한 강씩으로 녹화가 진행이 돼서 각 강의별 1시간씩을 기준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진행하겠습니다.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제19회 시험에서 25문제 중에 한 문제만 삐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4문제가 그간에 나왔던 기출론점에서 다시 응용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24문제 중에서 3문제가 좀 더 깊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삐껴 나온 문제, 신개념 출제 한 문제,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나온 문제 3문제 더하면 4문제가 되죠. 이 4문제를 제외하고는 21문제가 시험에 나왔던 기출론점을 간파하고 있다면 시험장에서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정답이 막 보이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행사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3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전생의 주기적 발달 단계 해서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 그래서 성격 심리학에 해당되죠. 프로이트부터 매슬로우까지의 학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체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반 체계 이론과 그 다음에 생태 체계 이론을 공부하게 되고, 그 체계 이론에 기반한 가족과 집단과 조직과 지역 사회 문화의 내용이 3번째 기둥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요, 이 3가지 기둥을 다루기 전에 맨 처음에 제1장에서 인간행동 발달 그리고 사회환경 해서 제1장의 내용이 있는데, 자, 거기서 우선은 환경 속의 인간이 나오죠. 자, 환경 속의 인간은 인간과 환경 2가지 모두에 초점을 두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인간행동 그리고 발달, 자, 그리고 사회 환경 해서 제1장에서 이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인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회 환경이 나와요. 즉 인간과 환경인데 환경 속의 인간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말을 합니다. 인간과 환경의 균형. 즉 오로지 인간에게서만 원인을 찾았던 자선조직협회, 그죠? 환경에서만 원인을 찾았던 인부간 운동이 아니라 그건 이궤도 접근이었죠. 자, 그게 아니라 인간, 환경 모두 바로 상호 균형입니다. 인간, 환경 모두 개인적 요소 플러스 환경적 요소까지 모두 고려하겠다. 자, 인간과 환경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지배한다 또는 어느 하나가 독립적인 존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PIE Person in Environment죠. 자, 환경 속의 인간 PIE 분류 체계가 있어요. 분류 체계.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분류하는, 우리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를 분류하는 분류 체계입니다. 이 분류 체계의 구조, PI 체계의 구조,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사회 기능상의 문제, 그리고 환경상의 문제, 정신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신체 건강상의 문제,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게 시험에 출제되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자, 여기서 이 발달과 관련되어 제 1장에서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바로 발달의 원리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죠. 자, 자, 이 발달의 원리에 들어가기 전에 발달의 개념에서 발달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전생애적으로, 그리고 전인적 측면의 변화이다. 그리고 양적 변화 플러스 질적 변화, 그리고 상승적 변화 플러스 하강적 변화, 즉 퇴행적 변화. 그죠? 그 다음에 내적 변화 플러스 외적 변화. 그리고 유전 플러스 환경. 또 하나 생물학적 요소 플러스 환경적 요소. 또 하나 안정적 속성 플러스 변화적 속성. 모두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틀립니다. 또는 무엇이 주도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달의 유사 개념에 성장과 그 다음에 성숙과 학습이 나오죠.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발달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 이 성장은 양적 확대, 그리고 이 성장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정지된다. 그리고 성숙은 유전적 메커니즘, 유전적 임자, 그죠? 신체 심리적 변화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은 직간접적인 경험, 그리고 훈련, 연습을 통해서 바로 개인 외적 변화가 아니라 개인 내적 변화다 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발달의 원리인데요. 원리. 이 원리가 바로 1순위입니다. 이건 뭐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거죠. 자, 이 발달의 원리. 끊임없이입니다. 그리고 성장률의 차이 또는 성차, 그리고 성장의 개인차, 이런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속도가 불균등성이죠. 일정한 속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정한 순서, 일정한 방향은 있지만 일정한 순서와 일정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발달은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일정한 속도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미분화되었던 것이 그 다음 분화되고 분화된 게 통합됩니다. 미숫가루 분말통, 미분통. 기억나죠? 자, 그리고 우리 특히 이제 발달 원리에서는 이 순서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요. 자, 상체에서 하체, 상부에서 하부, 그리고 중심부에서 주변 부위, 즉 중심부에서 말초 부위. 자, 그리고 전체 활동에서 특수 활동, 즉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 또는 전체 운동에서 세분화된 활동, 운동, 세분화된 운동이나 활동,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지금 순서 잘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덜 분화된 상태에서 더 분화된 상태, 덜 복잡한 유기체에서 더 복잡한 유기체, 능력이나 기술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발달 이론이,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끼치는 기여한 점, 이렇게 인간 행동 또는 인간 이 발달에 대한 연구가, 자, 이 사회복지 실천 또는 이제 환경, 이 두 가지를 다 본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연구들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 실천에
끼치는 뭐 기여 안정 또는 유용점, 요게 이제 2순위에 해당이 돼요. 제 1장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인간 발달 연구가 전생에 걸친 변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요인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자,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모든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준다. 뭐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그 말고도 이제 더 있죠. 자,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이제 제 1, 첫 번째 기둥, 바로 전생의 주기 발달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기둥입니다. 이게 전생의 주기적 발달 단계인데요. 이제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각 발달 단계에서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이제 거꾸로 이제 이렇게 아래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아기가 있고요. 태아기 다음에 영유아기가 있습니다. 자, 영유아기. 자, 여기는 이제 시험에서는 영아기로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영유아기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에릭슨은요, 영유아기를 유아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영유아기 문제 나올 때 에릭슨의 유아기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떻든 우리는 이제 이걸 영유아기로 공부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연령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연령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 태아기 또는 태내기인데요. 여기는 수정에서 출산까지를 의미하고요. 자, 영유아기는 0세에서 2세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령정기인데, 자, 학령정기인데요. 이 학령정기는 3세에서 6세까지예요. 자, 근데 이걸 나눠서 3세에서 4세, 그 다음에 5세에서 6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걸음마기와 그 다음에 학령정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나눠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를 굳이 나눠보면은, 자, 여기가, 자, 3세에서 4세, 그 다음에 5세에서 6세. 우리 시험은 그냥 여기 학령정기에서 3세에서 6세 해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3세, 6세. 이렇게 학령정기. 자, 학령정기 다음이 이제 아동기거든요. 그죠? 아동기. 자, 여기 아동기는 초등학교식이에요. 그래서 7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기. 자, 청소년기. 이 청소년기는 13세부터 18세까지이고요. 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식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기. 청년기는 여기를 성인 초기라고 합니다. 성인 초기. 성인 초기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성인 초기. 자,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는 뭘로도 알고 있어야 한다? 성인 초기라고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중장년기입니다. 그죠? 중장년기. 여기는 40세에서 64세까지 의미하고요. 여기가 성인 초기니까 여기는 성인 중기입니다. 성인 중기. 마지막으로 노년기. 노년기는 65세 이상이죠. 자, 여기는 성인 후기입니다. 성인 후기.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자, 그러면 여기 우선은 각 학자들이 여기를 이제 어떻게 단계 구분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은. 자, 우선은 우리 프로이트부터 보게 되면은요. 프로이트는 자, 여기 구, 여기가 항, 그 다음에 남, 잠, 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영유아기가 구강기, 여기 학령정기에 학문기하고 남근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동기에 잠재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생식기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으로 가면 1.6은 프로이트입니다. 자, 여기 프로이트. 자, 프로이트가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에릭슨. 에릭슨은 신자솔 이렇게. 자, 신자솔. 신자라면 솔선수범해야 한다.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근데 정말 신생자여야 한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거까지 알아야 돼요. 신뢰감 대 뭐예요? 불신감. 그 다음에 자율성 대 수치심. 그 다음에 솔선성 대 또는 주도성이라고도 하죠. 자, 죄의식. 그죠? 그 다음 근면성 대 뭐예요? 열등감. 자,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자, 친밀감 대 소외. 생산성 대 침체. 여기 소외는 이제 고립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자아통합 대 절망. 그러니까 에릭슨은 이 자아통합을 인간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가 또 구분을 했죠. 자, 이 피아제는 감전 구형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감. 그 다음에 여기 학령전기가 여기가 전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둘로 나뉘죠, 피아제. 자, 첫 번째가 전 개념적 사고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관적 사고 단계. 그러니까 전 개념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는 학령전기의 특징이 맞죠? 즉 전조작기의 특징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동기가 구체적 조작기. 자, 청소년기가 형식적 조작기까지 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이트도 청소년기까지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도 청소년기까지 해서 끝납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피아제가 두 가지, 도덕성을 두 가지를 말했어요. 피아제가. 전조작기의 타율적 도덕성,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의 자율적 도덕성.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러니까 피아제는 도덕성 딱 두 가지만 얘기했거든요. 여기 전조작기의 타율적 도덕성과 타율적 도덕성, 그리고 이 구체적 조작기의 자율적 도덕성, 이 두 가지만 구분을 한 거예요. 근데 요걸 가져다가 3수준 6단계로 구분한 게 누구다? 바로 콜버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콜버그는, 자, 여기다가 콜버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콜버그는 어디를 딱 잡아버려야 하냐면은 아동기를 잡아야 돼. 아동기 여기 아동기. 콜버그에 있어서는 아동기가 여기가 인습적 수준입니다. 인습적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인습적 수준 전 인습적 수준이에요. 여기가 전 인습적 수준. 그죠? 어디가? 학령전기가 여기 학령전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뒤에 청소년기 여기가 후 인습적 수준이 되는 거예요. 3수준 6단계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단계가 이제 여기서 1, 2단계, 여기가 3, 4단계, 여기가 4, 5. 그러니까 여기 거꾸로 올라가니까 1, 2, 3, 4, 5, 6단계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죠. 자, 여기 첫 번째가 뭐였죠? 여기 첫 번째가 복종, 처벌, 회피의 도화형성. 복종, 처벌, 회피,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피아제 거 가져다가 지금 분류하고 있으니까 피아제가 맨 처음에 타율적 도덕성이잖아요. 피아제는 도덕성을 딱 두 가지밖에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타율적, 자율적. 그러니까 여기가 타율적 도덕이에요. 여기가. 알았죠? 복종과 처벌, 회피 단계의 도덕성, 그리고 타율적 도덕성. 그 다음 이제 2단계는 욕구 충족 수단으로서의 도덕성이죠. 욕구 충족 수단으로서의 도덕성. 3단계가 대인관계 조화로서의 도덕성 또는 착 하나의 지향 도덕성. 그죠? 4단계가 죽더라도 법을 지켜라. 그래서 법과 질서 지향 도덕성. 그리고 5단계 우리 사회복지가 있죠. 자, 인권, 그리고 사회복지 도덕성. 마지막 보편적 원리, 즉 양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외울 때요. 이걸 외울 때 콜버그가 이제 도덕적 갈등 양식, 즉 딜레마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하인츠가 죽어가는 아내를 위해서
약을 구하러 다니는 거. 그래서 이제 약을 훔쳐야 하냐 말 것이냐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는 뭐예요? 1단계는 약을 훔치면 안 된다. 그죠? 2단계는 약을 훔쳐야 한다. 왜 그러죠? 만약에 아내가 죽게 되면 음식을 해줄 사람이 없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3단계 약을 훔쳐야 한다. 만약에 안 훔치고 아내가 죽게 되면은 정말 인정머리 없는 남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게 되죠. 자, 4단계 훔치면 안 된다. 하인치가 아내가 죽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인치가 약을 훔치는 것을 허용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아내가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 법은 무조건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권과 사회복지 도덕성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이니까 그것은 용서되어야 한다. 훔쳐도 된다는 거죠. 여기도 훔친다. 왜? 하인치가 만약에 법을 지켜서 약을 훔치지 않는다면 손가락 받지도 않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니지만 자신의 양심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내용을 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학령정기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은요, 요거 학령정기는 지금 콜버그에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이 두 가지에 해당된다고,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집어넣어서 물어보거든요. 같이. 아, 이게 콜버그의 착한 아이 지향 도덕성이다. 그러면 틀리죠. 착한 아이 지향 도덕성 아까 3단계니까. 3단계는 아동기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하나만 추가를 하면 돼요. 누구? 융인데, 융은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융은 여기 아동기 전까지는 모두 다 아동기입니다. 아동기 전까지는 다 아동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학령정기 영유아기도 융으로 따지게 되면 아동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아까 제가 막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에릭슨이 영유아기를 뭐라고 했다? 에릭슨은 아까 실리감대 불신감 이렇게도 외우긴 해야지만 여기를 에릭슨은 유아기라고 했어요. 여기를 유아기. 여기는 알아야 돼. 여기는 시험에 나왔으니까.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초기 아동기라고 했거든요. 그죠?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유익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기쁨이 있는 시기 유익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가면 애들 죽으니까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쁨이 있는 시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동기로 가게 되면 여기가 학령기 아동기입니다. 학령기 또는 아동기. 이렇게. 자, 요거 단계 구분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각 단계에서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연동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태아기부터 좀 봐야 하는데요. 이 태아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태아기에서는 바로 자, 이게 23쌍 46개의 염색체, 22번째 쌍까지가 상염색체고요. 23번째 염색체가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이게 성염색체 이상장애 해가지고 터너 증후군과 그 다음에 클라이널터 증후군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다운 증후군은 성염색체 이상장애입니까? 상염색체 이상장애입니까? 상염색체 이상장애입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우리 이제 제가 핵심 요약 강의를 무료 핵심 요약 강의를 이제 이게 이번에는 이제 신규로 2022년 제 20회 시험을 대비해 가지고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논점에 맞춰서 제가 좀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해 드립니다. 버전업된 거죠. 이전에 비해서. 자, 어쨌든 이 내용 좀 알고 계시고 그다음 이제 태아기는 발생학적 구분과 그다음에 임신 단계별 구분으로 나뉘죠. 발생학적 구분 어떻게 해요? 배란기, 배아기, 태아기. 2주 2개월. 그죠? 2주 2개월. 즉 수정에서 2주까지가 배란기. 그다음에 배아기는 2주부터 8주까지죠. 8주는 2개월이니까. 2주 2개월.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9주부터 출산까지가 태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임신 1개월에 심장. 임신 2개월에 인간의 모습을 갖춘다. 그죠? 임신 3개월에 모든 장기가 발달한다. 임신 4개월에 사생결단 발로 찬다. 그래서 엄마가 임산부가 태아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그죠? 태동을 느낄 수 있다. 임신 4개월. 그 다음에 임신 7개월. 럭키 7. 그래서 조사 안 하더라도 생존 가능 연령이다. 거기까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7개월 외워야 돼요. 그거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전, 두 번째 환경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전이 특히 개인의 성장이나 성장률이나 이런 특징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개인적 특징에 근데 그
특히 중요한 거 유전성 결함이죠. 그래서 터너 증후군. 터너 증후군은 이렇게 턱너 증후군. 여성인데 여자인데 이렇게 이 턱과 어깨가 거의 붙어 있다. 터너 증후군. 이걸 생각하면 되고 X0죠. XMC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클라이널터 증후군. 클라이널터 증후군은 클러버린다. 왜? 남자인데 막 유방이 발달하고요. 그다음에 고환이 자꾸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성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냥 큰일 나요. 그래서 클라이널터 증후군은 남자 건데 그러면 남자에게 이렇게 여성적인 특징이 나타난 이유는 뭐였죠? X염색체가 많죠. 그래서 X염색체를 많이 가진 남성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운 증후군은 우리가 21번째 염색체가 3개가 되어서 47개 염색체가 되는 것인데요. 근데 46개 정상 염색체인 경우도 다운 증후군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잘 기억해야 돼요. 아셨죠? 그런 게 있었나? 그런 게 있습니다. 전이형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페닐케톤요증,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요소, 즉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요소가 결핍. 그 다음에 이제 묘성증후군 5번째, 그러니까 5번 염색체의 짧은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그 다음에 이제 혈우병, 남성에만 발병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요인에서는요, 임산부의 교육 정도, 임산부의 학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이 정도에서 이제 태아기를 보게 됩니다. 태아기 무조건 한 문제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기도 무조건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유아기로 넘어가 봐야겠는데, 자, 이제 영유아기는 딱 이게 나왔을 때 이제부터 단계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프로이트에는 뭐다? 처음이니까 구강기. 그 다음에 에릭스는 실내감대 불신감 또는 이제 유아기. 그죠? 에릭스는 유아기라고 했습니다. 영유아기를. 그 다음에 피아제 감각운동기. 그 다음에 융은 아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콜버그는 아직 여기는 도덕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여기는 뭐 전인숙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 그런데 영유아기. 자,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영유아기인데요. 여기 0세에서 2세 이렇게 시험에서는 이렇게 주어져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게 영아기로 나옵니다. 알았죠? 영아기 해놓고 0세, 2세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영유아기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프로이트의 구강기에 해당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릭슨의 신뢰감대, 그 다음에 불신감의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피아제의 감각운동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구강기. 자, 그러면 여기는 특히 이제 여기 영유아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신생아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신생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생아기는 의학적으로 배꼽이 아무는 2주까지, 발달심리학에서는 4주까지를 신생아기로 보거든요. 자, 이 신생아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뭐예요? 바로 신생아기에 중요한 거 반사운동. 그죠? 반사운동. 이 반사운동은 둘로 나뉘죠. 또 반사운동은 어떻게 나뉘어요? 원시반사와 생존반사로 나뉩니다. 우리 원시반사에서 무조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항상 나오는 애 있죠. 모로반사. 오빠 몰라 하면서 껴안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모로반사. 그 다음에 밥인스키 반사. 그죠? 밥인스키 반사. 이 두 가지가 원시반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빨기반사나 그 다음에 연화반사 삼키는 운동, 그 다음에 순목반사 눈 깜빡이는 거, 얘들은 모두 다 생존반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거 말고는 나머지 생존반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나온 것까지 막 열심히 외우는 것보다는 일단 얘들은 나왔거든요. 수목반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빨기반사, 연화반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들 나왔던 애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 특히 이제 요거 원시반사, 생존반사 구분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유아기, 특히 이제 발달 단계에서는 이제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를 계속 적용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자, 여기 감각운동기를 이거를 피아제 웨날더가 이거를 단계를 6단계로 나눴죠. 이렇게. 자, 요거 이제 아래 위에서 아래로 지금 내려옵니다. 먼저 반사기입니다. 반사기. 그 다음에 1차 순환 반응이 3번 있어요. 그래서 순환 반응이 3번 있는데 1차 순환 반응, 그 다음에 2차 순환 반응, 그 다음에 3차 순환 반응. 1, 2, 3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깨달았다. 통찰기. 이렇게 통찰기. 그러면 이제 여기만 외우면 돼. 여기.
2차 순환 반응기와 3차 순환 반응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2차 도식 협응기. 그죠? 여기가 2차 도식 협응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2차 도식 협응기는 여기가 바로 목적 지향적인 행동이 출현된다. 즉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행동이 출현한다 라고 하는 거. 도식이 두 개가 협응된 거거든요. 엄마의 옷 잡기라고 하는 도식과 끌어당기기라고 하는 도식. 엄마의 옷 잡고 끌어당겼어. 그 아이가 지금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행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도식 협응기의 특징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순환, 여기 2차 순환 반응기가 개월수로 따지게 되면 여기 4개월에서 8개월에 해당돼요. 4개월에서 8개월. 자, 이때 자신과 외부 대상은 구분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그죠? 왜 그래요? 6개월, 생후 6개월까지는 대상부재 상태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 여기 6개월 지났잖아요. 6개월 지나면서 지금 8개월까지니까 이때부터는 외부와 자신과 외부 대상 구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2차 순환 반응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찰기 지금 감각운동기 다음에 영역이 다음에 나오는 항령전기 바로 전주잡기로 넘어가거든요. 전주잡기의 특징인 상징적 표상사고가 이때 나와요. 상징적 표상사고가 이때부터 시작된다. 근데 우리가 상징적 표상사고라고 하는 것은 전개념적 사고 단계 특징이거든요. 상징적 사고, 상징적 표상사고라고 하는 건.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확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역에 이제 중요한 거 뭡니까? 바로 애착이죠. 애착, 그 사회적 애착. 그 다음에 자 아인스 워드가 애착의 유형,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나눴고 불안정애착을 다시 한번 회피애착, 저항애착, 그 다음에 혼란애착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 시기에 자 2세까지 애착이 형성이 되어야죠. 근데 애착이 2세 이후에 형성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대상 영속성 9개월, 10개월 경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이가 놀고 있는 장난감을 뺏어서 의자 뒤로 숨기면 아이가 기어가서 찾는다. 그게 가능한 시기가 바로 9개월 내지 10개월. 근데 이 9개월, 10개월에 뭐가 나타나요? 바로 분리불안이 나타나요. 바로 대상 영속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대상 영속성. 근데 낯가림은 이제 5, 6개월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낯가림이 먼저, 그 다음에 분리불안이 그 다음에 순서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아 개념의 기초가 형성됩니다. 본래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항문기 배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령 전기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강기인데 자아 개념의 기초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 아예 나왔죠? 이때 이 영유아계 자아 개념의 기초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기초라고 했으니까 기초가 형성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 항령 전기로 가게 되면은요. 자, 항령 전기. 항령 전기는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각 학자들의, 그러니까 프로이트로 보면 항문기와 난근기가 들어가 있죠. 그죠? 자, 항령 전기는 여기가 이제 3세부터 6세까지를 말을 하는데요. 자, 프로이트로는 이제 여기 항문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난근기가 들어가 있어요. 같이. 그죠? 그 다음 이제 에릭슨으로 보게 되면은요. 신자솔이니까 자솔이 들어가 있어요. 자솔. 자, 자율성 대 수치심. 솔선성 대 죄의식 이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로이트, 에릭슨, 그 다음에 피아제로 가게 되면은 전조작기죠. 전조작기인데 전조작기는 둘로 나뉘잖아요. 전개념적 사고 단계와 그 다음에 뭐예요? 직관적 사고 단계. 이렇게 둘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령 전기의 특징에 전개념적 사고, 직관적 사고 이게 들어가도 맞는 거가 되게 됩니다. 자, 학자들 먼저 연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콜버그가 나옵니다. 콜버그, 예, 뭐예요? 인습적 수준. 그래서 이제 여기 1단계, 2단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복종처벌, 회피지향 도덕성, 즉 타율적 도덕계. 그 다음에 뭐예요? 욕구 충족, 수단으로서의 도덕성. 이렇게. 이거는 뭐 옆구리 찌르면 그냥 두두두두 나와줘야 돼요. 알았죠? 자, 아직까지 못 외웠으면 외워야 합니다. 자, 근데 이 항령전기 중요한 것이 이 시기에 이제 전조작기 특징, 당연히 전조작기 특징 이거 말고도 이제 쭉 다 알아야죠. 이걸 구분해서 알 필요는 없어요. 네, 전조작기 특징으로 그냥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 표상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물화론적 사고, 인공론적 사고 또는 전도추리. 근데 이제 여기서 언어 기술 획득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언어 기술 획득. 그죠?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여기가 전주작계, 여기 학령 전기가. 자, 그리고 이제 불완전한 분류 능력 해가지고, 분류는 본래 전주작계의 특징이 아니라 분류 능력은 이제 구체적 주작계는 아동기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불완전한 분류. 자, 불완전한 분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동기에 분류하기 시작한다 해가지고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학문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학문기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자아통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아통제. 응가를 참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난근기 바로 웨디푸스 컴플렉스죠? 웨디푸스 컴플렉스. 바로 이때 초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자. 그래서 이제 도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 웨디푸스 컴플렉스의 결과로 동일시하게 되죠. 이 동일시를 하게 되는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아빠를 따라가고 여아는 엄마를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성 역할에 대한 인식, 그죠? 여기가 성 역할에 대한 인식까지 생긴다. 성 역할이 확립된다는 청년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기 학문기 때 이게 자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아 개념이 여기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기로 가게 되면 자아 개념이 발달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영유아계 자아 개념의 기초가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자아 개념이 형성된 거고, 이제 학령전기,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로 가게 되면 자아 개념이 발달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로 먼저 또 이제 아동기로 가게 되면, 아동기는 이제 프로이트, 자, 아동기 때는 자, 여기서 우리 아동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동기는 초등학교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7세에서 12세예요. 그죠? 7세에서 12세. 자, 여기는 프로이트의 잠복기에 해당됩니다. 프로이트의 잠복기. 자, 잠재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릭슨에는 근면성대 열등감의 시기예요. 그 다음에 피아제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콜버그. 이제 콜버그에서 인습적 수준. 그러니까 2단계, 즉 3단계와 4단계인데, 착한 아이 지향 도덕성과 4단계 법 질서 지향 도덕성, 이렇게까지 외워야 하고요. 이때 이제 아동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이때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구체적 조작의 특징도 알고 있어야죠. 여기 피아제로 해서 구체적 조작의 특징. 예를 들어서 분류 확립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목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열화, 그 다음에 보존 개념, 그 다음에 조합 기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영향, 그 다음에 단체놀이의 영향 해가지고 상호 의존성을 배우게 되고, 노동의 분화, 즉 분업을 배우게 되고요. 경쟁이나 협동하는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기로 가게 되면요. 청소년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예요. 그래서 13세에서 18세까지를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프로이트의 뭐예요? 프로이트의 이제 생식기하고 끝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릭스는 이제 정체감 혼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는 이제 형식적 주작기 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콜버그의 후인적 도덕기입니다. 이 후인적 도덕기 둘로 또 나누면 5단계와 6단계인데, 5단계 뭐라고 했죠? 인권과 사회복지 도덕성. 그 다음에 6단계 뭐라고 했죠? 보편적 원리, 즉 양심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 청소년기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여기 이제 마샤가 이 자아정체감, 에릭슨의 이 자아정체감을 더 구분했는데, 뭘 가지고 했죠? 전념했냐, 그죠? 위기를 경험했냐, 그죠? 위기를 경험했냐, 전념했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게 되죠. 그거 정체감 성취, 그 다음에 정체감 유실, 정체감 유예, 정체감 혼란, 이거 잘 기억해놓고 있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때 2차 성징이 나타나죠. 2차 성징. 자, 2차 성징, 이거 1차 성징이 아니라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때 신체 변화의 순서가 시험에 나와버리잖아요.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슴 발육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음모, 세 번째 겨드랑이 채모, 즉 겨드랑이 털, 그 다음에 이제 초경,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고환 확대, 그 다음에 음모, 그 다음에 음경 확대, 그 다음에 겨드랑이 털, 그 다음에 수염, 이렇게 가는 거. 이 순서가
삐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나왔던 내용이 좀 더 깊게 나온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바로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 우리가 자기중심성 하면은 피아제의 전주잡기 이제 세산무형 실험만 생각할 수 있는데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에 내용이 다른 자아중심성이 있다. 그죠? 내용이 다른.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고와 타인의 사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 뭐예요? 두 가지. 바로 상상적 정죽, 그 다음에 개인적 우화가 있다는 거 다시 기억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주작기인데 형식적 주작기의 특징 5가지 외워야 돼요.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그 다음에 조합적 사고 능력, 그 다음에 은유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성적 사고까지 5가지 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로 가게 되면 이제부터 이제 에릭슨만 남게 되잖아요. 에릭슨 청년기, 그죠? 청년기는 이제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이 청년기의 가장 대표적인 과업이 뭐냐면, 인생 과업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그죠? 결혼을 하려면 이성교제가 가능해야 돼요. 그죠? 이성교제, 그리고 결혼을 위한 심리적 기제. 바로 뭐예요? 친밀감. 그죠? 친밀감 떠올려야 하고. 자, 이 청소년기, 이 청년기에 무엇이든 정점이잖아요. 정점. 그죠? 다만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정점은 중장년기다. 요거 잘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성역할 정체감이 이때 확립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직업의 선택과 준비와 생활과 유지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능에 있어서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이 있는데 유동성 지능은 청년기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정점 찍었다가 떨어지고, 그죠? 정점 찍었다가 떨어지고. 자, 결정성 지능은 계속해서 생애 말기까지 계속 증가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중장년기에도 유동성 지능은 감소하고 있지만 결정성 지능은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때 자율성 청년기,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거, 자율성이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양가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중장년기로 와야죠. 자, 중장년기입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성인 초기, 여기는 청년기, 여기는 성인 중기. 그죠? 노년기가 성인 후기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중장년기는요. 이게 40세부터 이제 64세까지를 의미하는데요. 이 시기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여기 이제 팩이 제시한 팩이 이제 장년기와 노년기 제시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잘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의 폐경, 바로 갱년기, 여성의 갱년기, 남성은 이제 심리적 폐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호르몬을 구분해야죠.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남성 호르몬은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 이거 반드시 구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때 원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원시 현상. 그죠? 원시 현상. 자, 이 원시 현상은 이제 노년기에 더 심화되는 것이죠. 중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개성화, 즉 개별화. 자, 여기서 융이 말한 개별화. 이 개별화가 개성화입니다. 개성화인데 융은요, 이 개별화를 자기 실현이라고도 했어요. 이걸 자기 실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물적이고 외적인 거에서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자의 초점이 바뀌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 전망이 변화되거나 양성성으로 전화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고, 이제 노년기로 가게 되면 노년기는 65세 이상. 노년기는 이제 성인 후기가 되게 됩니다. 65세 이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 노년기에서 우선 이제 이게 19회 시험에서 이제 삐껴 나와서 새롭게 이제 좀 깊게 냈던 문제가 바로 이제 팩이 에릭슨의 7단계 그리고 8단계를 통합해 가지고 팩은 7단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특히 중요한 게 이제 큐블러로스의 이제 죽음의 단계가 계속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 이외에 뭐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생식 기능 저하와 성교 기능 저하가 덜하다, 또는 이제 그러니까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면 시간이 감소된다. 아까 다시 한번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는 생식 기능 저하, 성교 기능 저하가 덜합니다. 덜.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장 기능 약화되죠.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거. 그래서 야간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또 증가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단기 기억과 최근 기억이 장기 기억에 비해서 더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 등.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의 이제 성격, 그리고 성격 변화, 이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노년기는 상실의 시기이지만 새로운 역할도 습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좀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활동의
감소와 관련해서 우리 분리이론과 그 다음에 활동이론이 이번에 19회에서 처음으로 추가가 되었어요. 추가된 논점. 이 분리이론, 그러니까 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감소가 분리이론은 뭐냐면은 노인, 그림으로 그리면 사회가 있으면 노인도 후퇴해요. 노인도 원하지 않아, 사회적 활동을. 근데 사회도 노인을 원하지 않아요. 알았죠? 자, 이게 분리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활동이론은 뭐냐면은 자, 노인과 사회가 있다면 사회가 노인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후퇴하는 거예요. 근데 노인은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이제 활동이론입니다. 그림으로 표시한다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이 생애 주기 발달 단계를 전생애 주기 발달 단계를 봤고요. 자, 시간을 좀 많이 흘렸는데 여기 이제 도중에 이론들을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프로이트부터 메슬로우까지 이제 대표적인 내용들을 좀 봐야겠네요. 이 프로이트는요. 프로이트 이론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이트. 우리가 정신역동이론에 이제 프로이트, 에릭슨, 융, 아들러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프로이트는 먼저 역동적 모델, 역동적 체계라고 해가지고 인간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다. 바로 그게 뭐다? 정신에너지다. 그 정신에너지, 리비도라고 한다. 프로이트는 그 초기에는 성적 에너지로만 얘기했죠. 이제 말년에 가서는 생의 본능인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까지 넓혔습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폐쇄 체계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형학적 모델을 제시했죠. 바로 지형학적 모델 요거죠. 요거 바로 요거. 그래서 이제 완전히 위에 있는 지형 바로 이게 의식이죠. 떴다 잠겼다는 이게 아이스버그인데 빙산인데 물속에서 여기 떴다 잠겨하는 부분이 전 의식이죠. 완전히 잠겨 있는 부분이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자, 이 지형학적 모델로 임상에서 환자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걸로 설명이 되지 않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걸 구조로 쪼갭니다. 이 구조로 쪼갠 게 이렇게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초화, 여기가 자아, 여기가 초자아입니다. 그죠? 이 구조적 모델. 그래서 이제 원초화는 전적으로 무의식 영역에만 존재하고 자아와 초자는 전의식, 의식, 전의식, 무의식 세 측면에 모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구조적 모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 체계입니다. 바로 심리성적 발달 단계, 구학 남잠생, 그거는 우리가 봤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방어기제예요. 방어기제. 이 자아거죠. 방어기제는 디펜스 메커니즘. 자아거입니다. 초자아가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아니라 자아가 사용하는 방어기제예요.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제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단계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발생되는 게 그걸 뭐라고 하죠? 고착이라고 하는 용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초화 가는 게 1차적 사고 과정이죠. 자아 가는 것이 2차적 사고 과정이죠. 그죠? 거기까지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여기서 이게 원초화라고 한다면요. 원초화로부터 자아가 나오고요. 자아로부터 초자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로 이렇게 끊어보면은 여기가 구강기, 여기가 항문기, 그 다음에 여기가 난근기예요. 원초로부터 자아가 튕겨 나오는 이유는 항문기 때 배변 훈련 때문에, 그 다음에 자아로부터 초자가 나오는 이유는 난근기 때 웨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이렇게 남아나 여아나 모두 다 웨디푸스 컴플렉스다. 근데 여아의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방어기제의 종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에릭슨으로 좀 가게 되면 에릭슨은 아까 우리 이제 단계 외웠던 거 있잖아요. 그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거기다가 추가할 거에 긍정적 자아 특질. 그죠? 거기다가 주요 관계 범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으로 가게 되면 융은요, 이 주요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융은. 그죠? 융의 주요 개념. 리비도는 프로이트보다 훨씬 넓혔죠. 생활 에너지까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는 의식 속의 아니라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이고요. 원형.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물려받은 정신적 소인이죠. 이 원형이 바로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융은 무의식의 영역을 어마어마하게 넓혀버렸습니다. 프로이트는 정신적 자각 수준에서 들어왔던 것들이, 즉 뭐예요? 의식으로 들어왔던 것들이 억압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통해서 모두 다 들어왔는데 이렇게 정신적 자각 수준으로 들어왔던 건데, 근데 융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물려받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정신적 소인 DNA, 바로 정신적 DNA. 이 원형으로 구성된 이 집단 무의식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넓혀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단 무의식을 조상 대대로의 경험의 침전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융은,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융은
자, 여기가 이제 의식과 그 다음에 무의식으로 나눴고, 무의식을 다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집단 무의식 안에 있는 이게 셀프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의식의 중심. 얘가 이제 이겁니다. 얘는 셀프이고요. 마치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인 것처럼 정신의 중심, 성격의 중심은 바로 셀프다. 이게 바로 자기죠, 자기. 얘는 자아. 자, 여기서 자아와 자기의 개념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융에서는 반드시. 자, 그 다음 이제 뭐 아니마, 아니무스, 아니마는 머시마 거니까 남성의 여성성, 아니무스는 여성 거예요. 여성의 남성성입니다. 그 외에 이제 음형이나 또는 페르소나나 뭐 이런 개념들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들러로 가게 되면 아들! 바로 아들러. 이 출생순위, 이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아들러는 이제 우월성에 대한 추구, 우월성. 그죠? 이 우월성. 사람은 늘 우월성을 추구하니까 지금의 나는 항상 열등한 겁니다. 바로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발전시키는 추진력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생활 양식, 성격의 불변성을 말하는 학자는 딱 2명밖에 없거든요. 프로이트와 그 다음에 아들러. 프로이트는 5, 6세의 성격 결정돼요. 왜? 이게 지금 난근기인데요. 난근기는 여기가 0세에서 1.5세, 1.5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예요. 그러니까 난근기가 끝나는 시점이 대략 5, 6세의 성격, 이게 난근기가 끝나거든요. 초자가 만들어지면 성격은 원초와 자아, 초자밖에 없다니까요? 성격은 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초자가 언제 만들어져? 난근기 때 만들어져요. 난근기가 끝나는 5, 6세. 초자가 만들어지면 성격 끝! 따라서 성격은 5, 6세에 결정된다. 알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들러는 4, 5세의 생활 양식이 결정된다. 그 이후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의 개념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창조적 자기예요. 창조적 자기. 자, 사람에게는 이 유전과 그 다음에 경험이라고 하는 이 재료들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유전이나 경험이라고 하는 재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원료는. 그런데 이 원료를 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이 자아가 즉 유전이라고 하는 벽돌과 그 다음에 경험이라고 하는 회반죽을 이용해서 바로 건물이라고 하는 바로 성격을 디자인하는 거. 누가 디자인한다? 바로 자아가 디자인한다. 이 자아. 그래서 주관적 선택이야. 성격. 주관적 선택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고 아들러면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알았죠? 객관적이 아니라. 자, 그러면서 이 창조적 자아 또는 창조적 자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제시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형상, 그 다음에 그 출생 순위가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가 이제 성격을 나눌 때 사회적 관심과 그 다음에 활동 수준을 가지고 나눴죠. 자, 지기도사. 아들과 아빠가 놀아줄 때 어떻게 해요? 져주잖아요, 막. 그죠? 그러니까 아들러. 그게 기도사. 이렇게. 자, 지배형, 기피형, 그 다음에 기생형, 그 다음에 도피형, 그 다음에 사회적 유형형. 그죠? 얘만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얘만 다 높습니다. 여기 사회적 관심에서는 나머지는 다 낮아요. 애들 다. 얘 활동 수준에 있어서 지배형은 지배하려고 하니까 활동 수준이 높은 거고, 도피형은 도망가는 거니까 활동 수준이 낮아요. 그 다음에 기생형은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중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론으로 가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좀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제 행동주의론에서, 초기 행동주의론에, 자, 파왓, 누구예요? 파왓. 이 둘은 고전적 조건 형성, 또는 이걸 이제 반응적 조건 형성. 그죠? 이 반응적 조건 형성에 의해 만들어진 행동이 반응적 행동.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숀다이크하고 스키너. 이 둘이 도구적 조건화. 이게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조작적 조건화에 의해 만들어진 행동이 조작적 행동. 그죠? 이걸 구분하는 학자가 누구예요? 스키너. 그리고 스키너는 뭘 더 중시여긴다? 조작적 행동을 더 중시여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스키너는 환경 자극이죠. 결국 자극과 반응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자극이 환경이고 반응이 뭐예요? 반응이 행동이에요. 행동. 자, 그래서 환경이 행동을 결정해버린다. 즉, 이 자극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화라고 하는 뿅망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처벌이라고 하는 뿅망치가 있다. 그죠?
강화 처벌이라는 뿅망치를 가지고 인간을 뚜덕뚜덕거리면 인간의 행동이 만들어져 버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죠. 자, 정적이냐, 부적이냐. 이 정적인 것은 뭔가를 제공하는 것이고 부적은 뭔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강화, 부적 처벌 이거 잘 기억하시고. 자, 프로이트는요. 프로이트의 용어에 변별 자극이라고 하는 개념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 이제 소거. 그리고 소거되었던 것이 다시 나타나는 게 바로 자발적 회복. 자, 이거 개념 다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이제 프로이트는 이 강화를 중시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 계획이 나와요. 자, 이 강화 계획은 연속적 강화와 그다음에 간헐적 강화로 나뉘는데 이 간헐적 강화가 다시 둘로 나뉘죠. 간격과 그다음에 비율. 자, 이게 둘 나뉘죠. 고정, 그다음에 변수. 우리 시험에 이제 변수 말고 변동으로도 나왔어요. 변수, 가변, 변동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고정, 변수, 변동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반응률이 높은 것은 어디에 반응률이 높은 거? 반응률이 높은 거. 자, 강화 계획은 행동의 분수를 높이는 것이니까요. 결국 여기서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고정 간격 강화 계획, 변수 간격 강화 계획, 고정 비율 강화 계획, 변수 비율 강화 계획.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반응률은 높아진다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반도라는요. 지금 이제 여기 스키너는 이제 자극과 반응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반도라는 여기다가 누구를 추가시켜요? person, 인간. 자, 개인. 인간은 뭐가 가능해요? 인지가 가능해요. 인지가. 그래서 환경과 인지와 그다음에 행동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 이게 뭐예요? 상호 결정론. 자, 이게 바로 이제 반도라인데 반도라 관찰학습. 관찰학습 과정 일단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 그다음에 자기 규제. 자기 규제도 알고 있어야 돼. 자기 규제 2번이나 나왔어요. 알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기 강화. 자기 강화는 그 내용에 벌 강화가 같이 들어가 있죠. 본래 그냥 강화라고 하면 스키너는 그 강화 안에는 벌이 아니잖아요. 근데 반두라의 자기 강화는 자신이 내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달성했을 때는 칭찬, 즉 강화를 주지만 근데 그걸 못 미쳤다. 그러면 스스로 벌을 내는다. 처벌. 이 개념이 바로 자기 강화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쇼온다이크 실험이 아직 안 나왔고요. 아직까지 지금 19회 시험까지는 이제 우리가 20회 시험을 지금 준비하면서 이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반두라 거 실험은 보보 인형 나오면 반두라 겁니다. 자, 반두라 거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 공격성 모델 실험이. 자, 피아제는 우리 이제 공부를 하고 왔고요. 피아제는 이제 이 단계의 특징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피아제 이론 평가도 물론 나오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콜버그도 콜버그는 이제 백인 남성만을 연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남자도 유생인종 연구하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백인만 가지고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길리건이 이제 이 콜버그를 비판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이제 로저스는요 현상학 이론인데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 현재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Now and here,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고요. 혹시 우리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건 한번 해봐야 될 끝까지. 접수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지금 여기.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이전에 좀 열심히 좀 했을걸. 이제 그 너무 이제 지금 많이 이론적인 기반이 떨어지면 이제 우리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프라임에서 강의가 바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바로 저하고 밀착관리반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시고. 근데 일단은 어떻든 간에 한번 끝까지 도전해보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았죠? 합격하겠다 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자, 어떻든 이제 로저스 현상학 이론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거는 어떻게 해요? 과거조차도 그 과거의 경험조차도 현재 그 과거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과거 경험에 대한 현재 해석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책임은 강조하지만 자신의 현실을 타인한테 강요할 사회적 권리는 부인했다.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이런 거야. 너도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이렇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이런 거야. 아빠가 경험해보니까 세상은 이런 거야. 너도 이렇게 살아.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회적 권리는 부인된다. 그죠? 강요할 권리. 사람은 모두 다 주관적 현실을 살아가니까요. 그 현실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가. 바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이상적자와 현실자를 구분한 건 로저스죠. 바로 이제 여기서 괴리가 나타나면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곡과 부정을 사용하게 되죠. 로저스에서도 무슨 방어기제가 나와요? 나와요. 몰랐던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가 안 돼 있는 것이었죠. 그죠? 그다음 이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중요하고 완전하게 기능하는 사람까지입니다. 매슬로우는 욕구 계층 이론이죠. 그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욕구가 동시에 존재는 한다. 근데 모든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지는 안 한다. 근데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욕구는 추구하기도 한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아래부터 위로 올라간다. 그런데 욕구 위계 서열에서 예외가 존재한다. 그죠?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죠? 예외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특징과 매슬로의 이론 평가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 열심히 지금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 공부했던 것들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죠? 지금 아마 이게 지금 강의 들으면서 그래 그런 내용이야. 이렇게 따라오시면 지금 아마 저한테 밀착 관리 우리 반에서 우리 오이코스 스터디 오이코스 열공반까지 해서 쭉 프리패스로 이렇게 쭉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아마 이제 최고조의 실력에 지금 도달했을 걸로 보여지고 이제 또 물론 이제 다른 강의를 통해서 쭉 이렇게 쭉 이제 열심히 해 오신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이게 좀 기반이 잘 잡혀져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아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성격 이론을 본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사회 환경에 대한 예예요. 그래서 사회 체계 이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1937년에 버탈람피가 제시한 일반 체계 이론과 그다음 이제 그 이후에 브론펜브레너가 인간과 환경, 인간과 유기체의 상호작용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일반 체계 이론 플러스 생태학을 한 것이 바로 생태체계 이론입니다. 자, 특히 이제 일반 체계 이론에서는요, 이 개념들, 이거 중요하죠? 바로 체계, 그 다음에 혼론 또는 경계, 개방체계.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 이 폐쇄체계에서는 엔트로피입니까? 네겐트로피입니까? 엔트로피죠. 자, 개방체계는 네겐트로피죠. 그죠?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얘들은 둘 다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엔트로피는 나쁜 거거든요.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겐트로피는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죠? 두 체계가 상호작용해가지고 두 체계의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건 시너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유 영역도 시험에 나왔어요. 공유 영역. 우리 이제 혼론, 이중적 속성인 혼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우리 수직적 상호작용과 수평적 상호작용 있잖아요. 균형은 수평적 상호작용을 더 선호한다. 그죠? 왜? 수평적 상호작용은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그 다음에 수직적 상호작용은 체계 간에 이루어지는 두 체계 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뭐예요? 여기가 균형. 그 다음에 항상성. 그 다음에 안정상태. 자, 균형은 폐쇄체계. 그죠? 항상성과 안정상태는 개방체계. 근데 누가 더 개방체계? 안전상태가 더 개방체계. 그죠? 안정상태가. 그래서 이제 균형은 폐쇄체계에서의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수평적 상호작용을 더 선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환류에서요. 우리가 이제 여기 환류. 우리 이제 실천 기술론에서는 이게 환류 고리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게 정적 환류냐, 부적 환류냐. 정적 환류는 뭐예요? 피드백 줬는데 어떤 행동이 피드백 받고 나서 증가해버리면 이때 줬던 피드백, 정적 피드백. 그죠? 정적 환류. 그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줬는데 그 행동에 피드백 받고 나서 감소하게 되면 이때 피드백은 부적 피드백이 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 이제 고난도의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선생님들.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족 규범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느 쪽이죠? 가족 규범을 변화 또는 유지시키는 것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정적 피드백은 가족의 규범이 변화되는 걸 설명해 주게 되고요. 얘는 가족 규범이 유지되는 것을 설명해 주게 되죠. 그걸 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했던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생태학적 이론은 적합성, 그죠? 적합성 바로 뭐예요? 인간과 환경. 인간과 환경의 뭐예요? 핏. 즉 인간과 환경의 인간의 욕구와 환경의 자원 간의
좋아. 이걸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영역, 적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그 다음에 미, 중, 외, 거. 즉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집단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그러니까 우리 실천 기술론과 겹치고, 그 다음에 조직은 행정론과 겹치고요.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복지론과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를 또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 이제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본 문화입니다. 문화. 특히 이제 문화에서 용어가 일단, 자, 이 문화가 최근에 2번 시험에 안 나와버리거든요. 18, 19회 때. 그래서 20회 때는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알았죠? 시험장에서 나오면,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핵심 요약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아마 시험장에 가면, 제가 지금 이거 한 강짜리 강의도 들어가 보면, 제가 얘기했던 게 다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 문화가 근데 18, 19회 때 안 나와버려서 20회 때는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어요. 문화 문제가 나오면 그것은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다고 반드시 합격 수기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이 문화라고 하는 거, 여기서 문화의 이제 구성 요소에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는 다시 규범 문화와 관념 문화로 나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 변용이라고 하는 용어와 문화 동화와 문화 수용, 특히 이제 문화 동화와 문화 수용인데, 문화 동화는 자신의 문화를 지키지 못하고 주류 문화를 아예 흡수되어 버리는 걸 얘기해요. 알았죠? 동화되어 버렸다. 동화 흡수되어 버렸다. 근데 자, 문화 수용. 문화 수용은 자신의 문화를 지키면서 주류 문화와 교류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자신 문화 지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이에요. 자, 근데 이걸 문화 통합이라고도 합니다. 문화 통합. 그러니까 문화 동화는 이게 좋은 개념이 아니죠. 결혼 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다문화 가족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그 나라의 자신의 고유 문화, 자신의 고국의 문화, 그 문화를 버려버리고 한국 문화로 흡수되어 버리면 그건 문화 동화예요.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다. 근데 이제 문화 수용은 자신의 문화도 유지하면서 우리 한국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알죠? 그게 이제 문화 수용, 문화 통합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실천론에서 자꾸 문화적 민감성이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거든요. 자꾸 거기서 문화적 민감성에서 문화의 동화를 중시하긴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화 동화적 자세를 취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만 이제 우리 문화 분리는 또 이제 고유 문화만, 자신의 문화만 지키고 우리 문화, 주류 문화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족들이 와가지고 자기 문화들만 지키고 자기 고국의 문화만 지키고 우리나라 문화를 막 배척해버리면, 거부해버리면 문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뭐 이슬람이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그 문화 분리. 그다음에 이제 문화 포기는 자신의 문화도 포기하고 그다음에 주류 문화도 포기하고 거부하고, 그러면 이제 문화 주변화가 되죠. 이 벨의 문화 적용 모형 있죠? 그거 잘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문화의 기능 해가지고 사회와 그다음에 욕구 충족, 그다음에 사회 통제, 사회 존속 기능, 이 4가지까지 해서 문화 내용을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제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자,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시험장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하나, 둘, 셋, 파이팅!